서구 열강의 대항해 시대가 끝나가던 20세기 초, 콜럼버스를 시작으로 약 400년간의 탐험과 개척 끝에 이제 지구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인류가 탐험하지 못한 곳이 존재했으니 그곳은 바로 남극대륙. 지구 자기장의 힘이 가장 강해 통신은 물론 우주 방사선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며 겨울에는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는 가볍게 찍는 극한의 환경 때문에 사람의 거주는 물론 탐험조차도 어려운 지역이 바로 남극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강력한 쇄빙선이 아니면 바닷길로 항해할 수도 없고 비행기는 당연히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인 이 미지의 대륙에 무려 100여 년 전에 탐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럽의 각국은 극지방을 먼저 탐험하고 정복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펼쳤고 이것이 남극 탐험을 넘어서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남극점 정복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대영제국과 이제 막 독립한 신생국가 노르웨이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영국은 해군 장교였던 로버트 스콧이 이끄는 탐험대, 노르웨이는 잔뼈 굵은 베테랑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이끄는 탐험대로 구성되어 남극 정복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대는 어디일까요?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스콧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 이미 이전에도 남극 탐험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 중령으로 승진한 스콧은 영국 정부로부터 남극 탐험대장으로 임명받아 디스커버리호를 이끌고 처음 남극으로 향하지만 남극점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고 인류 최초로 남극 대륙에 진입했다는 기록에 만족하고 귀국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당시 스콧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 독자적으로 탐험대를 꾸려 남극점 전방 100마일까지 도달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자 스콧은 남극점 정복이라는 영광을 셰클턴에게 뺏기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초조해진 스콧은 또다시 후원금을 모아 남극점 정복 1등을 위한 탐험대를 꾸리기 시작하죠. 그러던 1909년 10월 12일 저녁 영국령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남극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스콧에게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전보를 보낸 사람은 바로 노르웨이의 베테랑 탐험가였던 로알 아문센이었죠. 아문센이 보낸 전보에는 자신도 남극점을 정복하러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북극 탐험 전문가로만 알려져 있던 아문센이 남극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남극점 정복은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의 경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인 탐험가 로알 아문센은 당시에 이미 북서항로 개척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탐험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북극지방 항로를 나무돛담배 한 대로 횡단하여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인물이죠. 사실 아문센의 평생의 꿈은 바로 북극점 최초 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1909년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에 최초로 도달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아문센은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꿈인 북극점 최초 정복이 물거품이 된 아문센은 시선을 아래로 돌려 남극점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로 재수정하게 된 것이죠. 아문센은 남극에 출발하고도 2달 동안 스콧에게는 물론 아무에게도 남극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콧이 남극을 향해 출발한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된 상황 속에서 아문센도 남극점을 향해 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영국 정부의 스콧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이 뻔했고 더욱이 최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노르웨이 정부도 거리낄 것이기 때문에 아문센은 목적지를 바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모두를 속이기로 합니다. 심지어 같이 탐험을 떠난 대원들에게까지 말이죠. 아문센은 그의 형에게 자신이 출발하고 2달이 지나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도록 부탁해두었고 그렇게 아문센의 노르웨이 탐험대는 1909년 8월 9일 프라모를 타고 남극 정복을 위해 본국을 떠납니다. 그는 한 달이 지나서야 선원들에게 사실 우리는 북극이 아닌 남극으로 간다라고 발표하였으며 형에게 알리도록 부탁한 2달이 지나서야 노르웨이 탐험대의 목표가 남극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스콧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북극행 경로는 남아메리카 끝자락을 지나 알래스카로 올라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까지 도달하는 데는 아무도 그 행보에 의심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그는 남아메리카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방향을 틀어 남극으로 뱃머리를 돌리게 되면서 남극점 정복이라는 세계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미지의 대륙인 남극은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준비했다간 몰살당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남극은 남반구의 극지방이라서 4월부터 8월까지 겨울이 진행되고 9월부터 3월까지 여름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겨울 기간에는 해가 아예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5개월 내내 진행되고 평균 기온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시기여서 탐험을 강행할 수 없었죠. 이러한 사실은 두 탐사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들의 남극 정복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여름에 해당하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남극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혹독한 여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전부 들고 가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바다가 얼지 않은 1월 여름에 남극점에 가장 가깝게 배를 정박시키고 예정로에 따라 최대한 멀리까지 식량, 연료 등 각종 물자들을 쌓아놓은 보급기지들을 미리 만드는 작업을 하죠. 4월부터 8월까지는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진행되기 때문에 월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떠오르는 9월이나 10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남극 정복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문센 탐사대는 계획대로 1월 14일에 그레이트 아이스 보빙 지역에 상륙하여 탐사 준비를 시작했고 스콧 탐사대는 그보다 10일 전인 1월 4일에 로스섬에 상륙했습니다. 스콧은 셰클턴이 이전에 남극점 정복에 거의 성공할 뻔한 루트를 그대로 답습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문센은 오랜 세월 북극을 탐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극지방에 대비를 합니다. 북극 이누이트족과 친하게 지낸 덕분에 극한 지방에서는 사람이 만든 모지코트가 아닌 술록 가죽으로 만든 옷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대원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으며 썰매를 끌 운송수단으로는 추위에 강한 그린란드견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원들도 이동하기 편하도록 크로스컨트리용 스키를 신게 했고 엄청나게 건조한 남극의 기후를 고려해 고기와 곡물을 빻아서 건조시킨 페미컨을 비상식량으로 챙기게 됩니다. 그마저도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페미컨을 아끼기 위해 바다표범 등을 사냥해서 식량으로 버티게 합니다. 반면 영국의 스콧 탐험대는 나름대로 세계 최강국인 자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탐험 물품을 준비합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브랜드인 버버리사에서 만든 트렌치코트와 방한복을 준비했고 빠르게 많은 양의 썰매를 끌기에 더 적합하다며 걔보다는 시베리아산 조랑말 19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위대한 대영 제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모터 썰매도 가지고 갑니다. 덤으로 모터 썰매에 주입할 연료도 챙겨야 했죠. 식량으로는 통조림 위주로 챙겼으며 영국인답게 홍차잎도 대량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남극의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만발의 준비를 진행하는 두 탐사대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던 9월 8일경 아문센 탐험대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 기지를 박차고 남극점을 향해 먼저 출발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남극의 늦겨울에 호되게 당하며 다시 기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섣부른 출발에 크게 데인 아문센은 다시 한 달간 준비 보완 과정을 가지고 10월 20일 5명의 대원과 4대의 썰매 그리고 개 48마리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첫 출발과 달리 아문센 탐험대는 4일 만에 남이 80도에 미리 구축해둔 보급소에 순조롭게 도착하여 1차 휴식을 갖게 됩니다. 한편 스콧 탐험대는 그보다 더 늦은 11월 1일에 8명의 대원과 보급품 그리고 모터 썰매와 조랑말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가지고 챙긴 모터 썰매는 무거운 무게 때문에 얼음이 깨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남은 모터 썰매 또한 수개월 동안 혹한의 기후에 노출되다 보니 내구성이 떨어져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엔진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모터 썰매가 끌어야 할 썰매를 대원들과 조랑말들이 대신 끌게 되면서 첫 출발부터 삐걱대죠. 남극은 스콧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모터 썰매에 이어 조랑말도 문제였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자 조랑말이 눈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팀원들은 눈 속에 빠진 조랑말을 끄집어내는데 많은 체력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상 밖으로 남극 정복이 시작되자마자 이들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휴식을 마친 아문센 탐험대는 계획대로 하루에 32km씩 이동하며 순조롭게 남이 82도에 마련한 마지막 보급소에서 최후의 보급을 한 뒤 다시 남극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콧 탐험대는 아직 비어드모어 빙하 기슭에서 조랑말들과 고군분투 중이었는데 빙하를 채 넘기도 전에 절반의 조랑말이 죽었으며 남은 조랑말들은 오히려 탐사에 방해가 돼 모두 사살해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썰매를 남아있는 사람이 직접 끌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죠. 약 한 달이 지난 12월 8일 아문센 탐험대는 셰클턴이 기록했던 남이 88도 23분 지점을 넘어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극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12월 14일 출발 시점으로부터 약 2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그들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눈보라 덮여진 지평선 한가운데 그들이 경쟁하던 영국 국기는 없었죠. 아문센을 비롯한 대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극점에 노르웨이 국기를 꽂고 텐트를 설치합니다. 그들은 4일 동안 남극점에 머물면서 사진을 찍고 자기장 측정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뒤이어 도착할 스콧 탐험대를 위해 충분한 식량과 함께 편지를 남깁니다. 할 일을 마친 아문센 탐험대는 방향을 들어 왔던 길로 귀환합니다. 오는 길에 틈틈이 방향을 표시할 깃발을 꽂아두었기 때문에 프라마이로 복귀하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문센이 이미 남극점을 정복하고 돌아가던 그 시점에 스콧 탐험대는 이제 겨우 비어드모어 빙하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홍차를 끓일 연료도 없어 홍차잎을 생으로 씹어 먹으며 스콧 탐험대는 불굴의 의지로 남극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스콧은 자신을 제외한 7명의 대원 중 남극점까지 도달할 4명의 대원만을 남기고 3명은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문센 일행은 진작에 복귀하는 중이었다는 것은 모른 채 말이죠. 아문센이 이미 남극점에 도달하고도 약 한 달이 더 지난 1월 17일 드디어 스콧 탐험대도 남극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반긴 건 눈보라에 휘날리는 노르웨이 국기와 텐트였습니다. 스콧은 절망에 빠진 채 텐트에 남겨진 아문센의 편지를 읽습니다. 친애하는 스콧 대령님께 이 편지를 하콘 7세에게 발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텐트 속에 남아있는 물건도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십시오. 그럼 무사 귀환을 빕니다. 아문센은 경쟁자인 스콧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편지와 보급품을 남겼지만 자존심 강한 영국인 스콧은 귀환할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아문센이 남긴 식량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스콧 탐험대는 이제 쓸쓸히 귀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귀 여정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죠. 2월 16일경에는 5명의 탐험대 중 한 사람인 에반스가 비어드모어 빙하를 넘는 과정에서 빙하 갈라진 틈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에반스는 혼수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3월 17일에는 오츠데이의 발이 동상으로 썩어가자
동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눈보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보급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남아있던 소량의 식량마저 모두 바닥나버리고 급기야 남은 3사람 중 윌슨과 보어스가 차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함께했던 모든 팀원이 사망하고 이제 스콧 혼자 남게 되었죠. 스콧의 눈은 점점 감기고 있었고 그 또한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3월 29일 스콧은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급소에서 불과 1k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죠.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월 29일 목요일 21일 이후로 남서방면에서 계속해서 강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20일에 우리에게는 2잔의 차를 끓일 연료와 이틀 분량의 날것의 식량뿐이었다. 11마일 떨어진 우리 창고로 가려고 매일 준비했었지만 텐트 밖은 몰아치는 눈보라뿐이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긍정적인 상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끝까지 버티겠지만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끝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슬프지만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다. 신이시여 우리 국민들을 굽어 살피소서. 탐험일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극 정복을 함께하다 사망한 대원들에게 사과의 글을 남겼으며 끝까지 남아있다가 사망한 윌슨과 보어스의 아내와 가족에게 사죄하는 글 또한 남겼습니다. 한편 고국으로 돌아온 아문센은 그야말로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남극전 전복을 이룩한 그에게 무수한 영광이 쏟아졌죠. 아문센은 탐사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고 여기저기 빗발치는 강연 요청으로 인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오로지 영국만이 패배의 쓴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 스콧이 귀환하지 않자 영국은 남극에 구조대를 파견하지만 구조대를 맞이한 건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스콧과 대원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후에 한 구조대원의 회고록에는 사망한 이들을 발견했을 당시의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12년 11월 12일 정오쯤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말문이 막혔다. 눈을 헤치고 보니 천막이 보였다.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천막안을 열어봤다. 안에는 보어스 소이와 윌슨이 침낭 속에 누워있었고 스콧은 등을 기대어 앉아있었다.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셋 다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듯이 편안해 보였다. 윌슨과 보어스 소이는 기도하듯이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있었고 스콧은 평생의 친구이던 윌슨에게 왼손을 내민 채로 굳어있었다. 사실 이 구조대원은 스콧의 지시에 따라 도중에 기지로 복귀한 대원 중 한 명인 앱슬리 체리게러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눈과 얼음에 뒤덮여 방치된 이 시체들은 무게가 100kg가량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3사람의 시신은 남극에 그대로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탐험 레이스는 승자에게는 영광, 패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결말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탐사 준비 과정부터 이미 스콧 탐험대는 잘못된 방법으로 비극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문센이 운송수단으로 데려간 개들은 우선 추위에 강한 종이었고 인간들도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문센 원정대는 유사시 개를 잡아먹을 계획도 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콧이 준비한 조랑말들은 개보다 힘은 좋았으나 극지방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말들의 식량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건초를 준비해야 했기에 식량 공유도 불가능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또한 스콧 본인이 영국의 신사 정신에 취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도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개들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동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문센 탐험대는 평지에도 이동하기 수월한 크로스컨트리용 스키를 착용하여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였으나 스콧 탐험대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남극 대륙을 그냥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식량 또한 아문센 탐험대가 고열량의 페미컨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변의 바다 표범을 생으로 씹어가며 시간을 버틴 것과 다르게 스콧 탐험대는 통조림과 가열식품 위주로 챙겼고 결과적으로 남극의 극한 기후 때문에 상당수의 통조림이 터져버려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도 같이 터지는 바람에 불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하죠. 결정적으로 남극 탐험이 처음인 아문센과 다르게 스콧은 이미 몇 년 전에 남극 탐험을 이끈 경험도 있고 같은 영국인인 셰클턴이 실패한 사례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기는커녕 실패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매우 안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최초로 남극전 정복에 성공한 아문센은 이후로도 자신의 주무대였던 북극 지역의 북동항로를 탐험하는 등 계속해서 탐험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1928년 아문센은 북극에서 조난당한 동료 탐험가 노빌레를 구하러 자신도 무리하게 비행기를 타고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대로 실종되고 맙니다.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던 그가 주 무대였던 북극에서 어이없게도 사고로 당해 사망하게 되죠. 한편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로버트 피어리의 주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나중에 북극점에 도달했던 아문센에게 최초의 북극점 정복자라는 타이틀이 넘어가게 되면서 아문센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남극점과 북극점을 최초로 도달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영원히 후대에 남게 됩니다.